수강생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디지털 색채 1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2주차에는 색과 색채의 정의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1교시와 2교시에는 색의 인물적 정의 그리고 물리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 학습을 진행하게 될 3교시에는 빛의 특성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3교시에 습득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빛이 생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빛의 특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에 맞춰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은 빛의 특성에 따른 색의 구분, 그리고 빛의 생성에 따른 분류, 빛의 분류죠. 그리고 빛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빛의 특성에 따른 색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빛이 가진 물리적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광원색, 그리고 면색, 공간색, 표면색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그렇다면 빛의 특성별로 색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 그 자체냐, 아니면은 반사되어서 느껴지는 그런 색이냐, 아니면은 물체를 투과하여 보여지는 그런 빛이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겠는데, 강원 또는 발광체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을 빛 그 자체로서 광원색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리적인 물체에 의해서 반사 또는 흡수되어지거나 해서 보여지는 빛의 파장을 물체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사 흡수가 아니라 물체를 투과해서 보여지는 빛의 파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투과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별로 색을 분류해 보면 빛 자체인 광원색, 빛의 반사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물체색, 그리고 물체가 투명 혹은 반투명했을 경우 물체를 투과해서, 통과해서 보여지는 빛의 파장, 투과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빛의 특성별 구분 말고도 이 빛은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빛의 생성별로 빛을 나눠보면 크게 백열광과 냉광, 콜드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발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르미네센스라는 발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백열광을 포함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교재에 맞춰서 일단은 열에 의해서 빛이 발생되는 백열광, 그리고 열에 의하지 않고 열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차가운 빛인 콜드라이트인 발광, 이렇게 크게 빛이 생성 유형별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열광은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 이 열을 내면서 발생하는 빛이 백열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백열전구죠. 필라멘트에서 저항이 생기면서 그 저항이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이 발생되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을 백열광이라 할 수 있고, 흑체, 블랙바디죠. 검은 물질 몸체, 혹은 흑체에는 니어 블랙바디라고 해가지고 검은 것에 가까운 물체에 의한 라디에이션, 열이죠. 열, 라디에이션 열. 그래서 검은 물체의 열에 의해서 나는 빛을 흑체 복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면 흑체 복사라 함은 검정색 물체에 열을 가하여 달구는 곳이나 혹은 태우는 곳에서 관찰되는 것, 이것이 흑체 복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보편적인 예로서 달구어진 새 같은 것이 흑체 복사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원래 이 흑체, 블랙바디라는 것은 어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검은 물체입니다. 완전히 열을 에너지로서 흡수하고 그 열을
빛으로서 발산시켜버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물질을 흑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그런 흑체 복사 물체들은 거의 대부분 리얼 블랙바디죠. 거무스름한 흑체에 가까운 그런 물건에 의한, 그런 물체에 의한 흑체 복사다. 열을 흡수를 하고 그 열을 다시 빛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그런 것이 흑체 복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광은 설명드렸듯이 열에 의하지 않은 모든 빛의 생성을 발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차가운 빛, 냉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장에서 이 발광의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광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일단 흑체 복사선의 스펙트럼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이 그래프의 세로축은요, 온도입니다. 그 흑체 물질이 지닌 온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온도는 절대 온도인 켈빈, K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 절대 온도와 또 이 X축 같은 경우에는 파장입니다. 스펙트럼 파장이 되겠죠. 웨이브 렌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 요 영역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붉은 쪽이 아닌 단파장 계열의 파란 쪽 계열로 빛이 더 많이, 그 파장을 더 많이 발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온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물체의 온도에 비해서 발산하는 파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다 복합광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촛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같은 그런 계열의 컬러가 많이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백열등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노란색 계열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처럼 아주 높은 온도의 것은 물론 파장 자체는 가시광선 중에서 단파장 쪽에 속하는 영역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파장을 강하게 보내주기 때문에 복합광, 하얀 복합광으로서의 색상을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장에서는 발광, 루미네센스의 어떤 세부적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루미네센스는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백열광을 포괄하는 아주 광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의 분류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분류의 발광 분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발광을 분류할 때 쓰이는 그런 6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발광의 하위에 있는 그 세부적인 발광 중에는 백열광이라고 할 수 있는 열자극 발광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열자극 발광이 백열광과 유사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굳이 백열광과 발광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 열자극 발광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괄적 의미에서 발광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전개 혹은 전자발광, 그리고 광역이 혹은 빛발광, 화학 및 생물 발광, 마찰 발광, 열자극 발광, 반사성 발광,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혹은 전개라고 하는 이 전개 발광, 전자 발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빛을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방정 혹은 반도체나 유기 LED, 전기분해 시 전극에서 발생하는 빛, 이런 것이 전자 발광 혹은 전개 발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빛 발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광물질에 의해서 가시광선으로 치환되는, 변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빛 발광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극원이 되는, 자극 에너지가 되는 것이 이제 전자기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모 앤 바이올루미네센스가 있는데, 화학 및 생물 발광이죠. 화학 반응으로 유도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연소나 산화나 효소 반응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빛이 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화학 및 생물 발광이 되겠습니다. 마찰 발광,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특히 광물 같은 경우에 모든 물체가 다 마찰을 한다고 해서 빛이 나진 않죠. 하지만 쉽게 마찰을 통해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석에서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서 빛이 나는 경우, 광석끼리 막 부딪혔을 경우에 표면의 질소 작용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빛을 발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찰 발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 기계력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마찰 발광의 에너지 자극원이 된다 볼 수 있겠고요. 백열광이라고 할 수 있는 열자극 발광, 광석 등에서 열을 통해서 열을 흡수된 열이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열자극 발광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지원은 당연히 불이 되겠죠. 화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발광이 있습니다. 방사능을 통해서 빛이 나는, 이게 뭐 그 오로라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 발광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발광의 한 분류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백열광을 굳이 따로 놓고 본다 했을 때는 냉광, 콜드 라이트로서 전자전개 발광, 광역의 발광, 화학 및 생물 발광,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찰 발광이라든가 방사선 발광까지도 그 발광의 하위 분류로서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 발광 전장에서 봤을 경우에 어떤 광역이 발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광물질에 의한 UV 변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형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광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 어두울 경우에 특히 빛이 잘 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광물을 통해서 나는 것도 있고, 특히 그 광물 중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야광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광으로 더 그 세분화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발광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광, 광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빛을 발산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 중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야광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을 인광이라고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을 통해서 빛이 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그 동물들의 눈이죠. 그 동물들, 뭐 고양이나 강아지 밤중에 보면은 눈이 밝은 연두색의 그런 야광 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효과를 또한 우리들이 흔히 쓰는 그 야광 물체에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형광과 인광은 서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형광은 보다 광범위한 광역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인광이라는 것은 이 형광 중에 하나로서 가장 대표적인 형광의 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야광체가 설명되어 있는데, 태양빛의 UV, 우리가 볼 수 없는 비과시광선인 자외선을 흡수해서 푸른색의 형광을 방출하는 그러한 무색의 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야광체가 되겠죠. 자, 이제 빛의 생성 요인별로 백열광과 발광이 있다. 그리고 발광의 세부적인 구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런 빛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빛은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특성, 또 투과가 되어지는 특성, 반사가 되어지는 특성, 또 산란되어지는 특성, 굴절되어지는 특성과 간섭이라는 특성, 그리고 회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 빛이 불투명, 반투명 물체에 비춰질 경우, 입사되어질 경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춰질 경우에 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가 흡수되어 인지되지 않는 경우, 이제 흡수가 되겠죠. 투과를 살펴봅시다. 빛이 투명 혹은 반투명 물체에 입사되어진 후 흡수되지 않고 물체를 통과하여 인지되는 경우, 이제 투과가 되겠습니다. 물체를 통과하는 거죠. 투과라고 하는 빛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반사라고 하는 특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빛이 불투명 혹은 반투명의 물체에 비춰졌을 경우에 입사각과 대칭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산란과 틀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란과 차이가 되는 점이 입사각과 대칭으로 반사가 되어 인지되는 것이 이제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와 비슷하긴 한데요.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반사가 비춰진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들어온 파장 그대로, 비춰진 파장 그대로 내어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분광시키지 않고,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서 분광시켜져서 나가는 경우가 산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대표적인 예로서 대기에 어떤 입자들에 의해서 빛에 들어오는 각도가 바뀌고, 대기의 입자의 분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산란시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침과 저녁의 노을, 그리고 한낮의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이 또 산란을 통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굴절,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즘이죠. 빛이 다른 매질에 입사되어 파장 길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각도로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굴절이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꺾이는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꺾이는 각도가 작아지죠. 이러한 굴절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프리즘. 다음은 간섭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죠. 빛의 파동이 둘로 나누어진 후 다시 결합되는 현상,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파장이 첨가되어 새로운 파장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 두 개의 파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절되어진 어떤 파장이 바로 옆에서 다시 회절되어진 파장과 만나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회절 봅시다. 일단 회절은 협의의 회절과 또 광의의 회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절 분광기, 그리고 또 프라운호퍼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가장 협이고 단순한 개념으로서의 회절은 빛이 물체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돌아서 들어가는 것, 광선이 휘어져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휘어져서, 그 파장이 휘어져서 원래는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직선 영역의 외부까지, 바깥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회절 현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회절 분광에서 사용되는 그런 회절의 개념이 되겠죠. 이런 회절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산란과 간섭이 합쳐진 형상을 또한 회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다시 이런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빛 중에 일부는 흡수가 되죠. 특히 이 물체, 지금 보시면은 요 붉은색 선과 이 물체의 색도 붉은색이죠. 그렇다면은 이 붉은색 선이 반사가 돼서 그것을, 이 물체를 붉은색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물체가 어떤 코팅이 되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표면이 반질반질하다 하면은 이 흡수되어지는 색의 일부분을 또한 반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광택색이 되겠죠. 광택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흡수색과 반사가 되는
반사, 그리고 반사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물체의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표면의 특성에 의해서 전부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을 반사를 해서 이것이 이제 윤곽하게 하는 광택으로 보여지는 광택색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옆에 그림은 반투명의 소재입니다. 그렇죠? 반투명의 소재라서 들어오는 빛의 일부분은 흡수를 하고 특정 색은 투과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과색이 되는 거죠. 투과되어 보여지는 색. 그리고 이 매질을 통과하면서 어떤 그 표면적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분산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과 후 산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혼동하기 쉽고 어려운 개념인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그마한 홈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홈에 광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파동이 요 틈만 향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꺾여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광원이 일직선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협의의 회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회절 현상이 두 군데서 일어났을 경우에 서로 회절되어지는 것끼리 맞부딪혀서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위에서 맞부딪혀지는 부위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패턴 같은 색의 지각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간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를 우회하는 옆으로 더 돌아서 나가는 그래서 그림자여야 하는 영역까지 빛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회절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회하는 파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그 지각 현상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절과 간섭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유한 패턴을 형성하는 수가 있겠죠. 서로 부딪히는 영역, 빠지는 영역이 어느 정도는 고르게 분포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패턴과 같은 그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간섭일 경우가 많고요. 회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장의 간섭 없이 특정한 파장들이 영역을 벗어나서 환원되는 되돌아가는 넘어서는 그런 파장이 영역을 넘어서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변부로 갈수록 그 현상이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간섭과 회절 요 차이 그리고 서로 상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빛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광원색, 물체색, 투과색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빛이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한다 했을 경우에는 백열광과 발광, 콜드라이트죠. 발광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백열광도 발광의 일부분으로 속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광에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전자전개 발광이라든가 광용의 발광이라든가 화학 및 생물 발광, 마찰 발광이라든가 방사선 발광이 있고 포괄적 의미에서 백열광에 속할 수 있는 연력 발광 또한 발광의 또 세부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빛의 특성 중에 흡수, 투과, 반사, 그리고 산란, 굴절, 간섭, 회절 이렇게
7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에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일단 크게는 색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색의 정의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빛, 그리고 그 빛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빛의 언어적 의미에서 색의 사전적 의미라든가 한자 색의 의미, 우리말에서 색의 쓰임새, 구어체로서 빛깔의 의미, 그리고 불교 그 오온설이죠. 오온설에서 그 색원에 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색과 색채의 의미 비교를 한번 해보았죠. 그래서 색학과 색채학에 대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색이 지닌 어떤 인문학적이고 언어적인 의미에 의해서 감성 전달 언어로서 이 색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H. 만키의 색경험 6단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1교시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2교시에는 언어적 의미가 아닌 어떤 색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색과 빛의 관계, 그리고 이 빛이 나오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볼 수 있는 영역의 빛, 색상과 파장, 가시광선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가시광선은 분광이 되어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빛의 굴절 말고 회절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그러한 가시광선, 스펙트럼이죠. 그리고 그 회절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회절 분광을 통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 선, 프라운호퍼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색을 그 대상에 따라서 물리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었죠. 그래서 광원색, 면색, 공간색, 표면색 이런 4가지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물리학적 측면에서 색의 정의, 빛은 색이다라는 정의, 그리고 빛 혹은 그 빛의 반사를 지각하는 것이 물리학적 견해에서 봤을 때 색이다라는 그 물리학 측면의 색의 정의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3교시에는 이렇게 물리적 정의, 언어적 정의에서 색과 불가분의 관계로 나오는 이 빛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빛의 특성, 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과 분류 살펴봤고요. 빛의 생성 이용변 분류, 그리고 빛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2주차의 1교시, 2교시, 그리고 또 3교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2주차의 시간들을 색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색의 근원이 되는 빛 그 자체, 혹은 빛을 투과시키거나 반사시키는 등의 빛의 특성을 통해 인지되는 물체의 물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빠뜨리면 아쉬울 것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색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위에 설명한 특성들과 더불어서 생리적 작용, 심리적 작용, 그리고 경험 등의 총체적인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감성을 전달하고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색 정의에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넣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2주차 수업을 통해서 색의 언어적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색과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셨나요? 색의 언어적 의미와 그 색과 빛, 그리고 그 색의 물리적 정의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색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색의 의미를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좀 딱딱할 수 있고, 또 학습적 측면에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로서 기본 바탕으로서 갖춰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성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독특한 감성과 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조화롭게 버무려서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색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색채 지각 과정과 시지각 효과 등을 포괄하는 색채의 지각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